고금 소총 특집 슬며시 웃음이 나오는 단편 영상 17편을 모아 담았습니다. 고금 소총. 그럼 참 잘됐네요. 늦은 밤 시골 외딴 집에 길 잃은 나그네가 찾아와 주인에게 자고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에 주인 여자는 남편이 멀리 나가고 혼자 있기에 재워주기 곤란하다며 머뭇거렸습니다. 나그네가 깊은 밤이라 달리 갈 곳이 없으니 부디 허락해달라고 재차 부탁하자 여인은 나그네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쉬시지요.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누웠으나 매우 아름다운 주인 여자를 생각하며 뒤척였습니다. 보기 드문 절세 미인이야. 나그네가 엉큼한 생각으로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인 여자가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손님, 주무시고 계시나요? 순간 나그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혼자 주무시기에 적적하시죠? 그 말에 나그네는 여인 역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나그네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여인에게 애틋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나그네에게 곱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참 잘됐군요. 길 잃은 노인이 또 한 분 오셨거든요. 검정닭이 낳은 달걀. 충청도 어느 고을 장날에 달걀 장수가 알을 잔뜩 쌓아놓고 말했습니다. 좋은 달걀이니 어서들 사가시오. 한 손님이 달걀 한 꾸러미를 사겠다며 고르려고 하자 달걀 장수는 제지하면서 자신이 달걀을 골라 지프로 싸서 주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달걀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정 닭이 나온 알로 한 꾸러미 삽시다. 달걀 장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검정닭이 낳은 달걀을 어찌 안단 말이오? 그 말에 나그네는 그것도 모르냐며 자신은 구분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달걀 장수는 검은색 달걀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므로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알면 어디 한번 골라보시오. 그러자 나그네는 크고 굵은 달걀로만 10개를 골랐고 달걀 장수는 꼼짝없이 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점 잘 치는 소경의 봉변. 점을 매우 잘 치기로 소문난 소경 점쟁이가 캄캄한 밤에 어느 집에 가서 점을 쳐주고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점쟁이는 귀가하던 도중 잘못하여 연못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쳤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얼른 연못으로 들어가서 도와줬습니다. 재빨리 구해준 덕분에 소경 점쟁이는 무사했는데 나그네가 점쟁이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점을 잘 친다면서 그래 여기에 연못 있는 사실은 점괘에 안 나옵니까? 그리고 오늘 밤 물에 빠진다는 운세도 없었습니까? 나그네는 빈정거리면서 점쟁이가 아무 반박도 못하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소경 점쟁이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빠질 운수는 운수인데 반드시 누가 건져준다는 점괘이기에 내가 빠진 것이라오. 고금 소총, 문객이 황당하게 웃긴 이야기. 늙은 대감집에 문객들이 많았지만 단연 인기 있는 사람은 정수동이었습니다. 급기야 대감은 정수동 얘기에만 관심을 보였고 말주변 없는 다른 문객들은 무색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시골에서 올라온 문객이 정수동을 찾아가서 대감 비위를 맞춰줄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골 문객이 술 한 잔을 톡톡히 사며 애원하자 정수동이 말했습니다. 얘기는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오. 또 언제 배워서 그 얘기를 옮겨 전하겠소.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런뒤 대감댁에 여럿이 모였는데 그 시골 문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감, 오늘은 소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감은 별일이라면서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문객은 장지 안에 앉았는데 장지는 방과 방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때 정수동은 장지 밖에 앉아 몰래 귀뜸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동이 작은 목소리로 먼저 얘기를 시작했고 시골 문객이 방 안에서 마치 자신이 말하는 양 그대로 전했습니다. 옛날에 한 놈이 있었습죠. 옛날에 한 놈이 있었습죠. 그가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눈썹이 허옇게 센 늙은 호랑이가 갑자기 어흥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눈썹이 허옇게 센 늙은 호랑이가 갑자기 어흥하고 나왔습니다. 대감은 시골 문객의 얘기에 흥미를 느껴 귀 기울여 들으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객은 거기서 말을 멈추고 눈만 검벅거렸습니다. 하여 대감이 답답한 나머지 말을 재촉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래도 시골 문객은 땀만 흘리며 침묵하자 대감이 재차 재촉했습니다. 아니, 왜 말이 없는가? 호랑이가 잡아먹었단 말인가? 대감의 거듭된 복촉에 문객은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갔습니다. 가다니 무엇이 같단 말인가? 정수동이 갔사옵니다. 대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그제야 상황을 알아채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튿날 시골 문객은 정수동을 만나서 전날 망신당한 일에 대해 말하고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법이 어딨소? 술까지 대접했는데 사람을 그렇게 망신당하도록 하다니 너무하지 않소. 그에 대해 정수동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런 망신 없이 자네가 무슨 재주로 대감을 웃겨보겠는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니 오해 마시게. 고금 소총, 여기가 대체 어디요? 한 나그네가 호남에서 오래도록 머무르다가 계절이 바뀌어 옷을 갈아입으니 객지에서 외로움이 크게 느껴져 여인숙에서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주인 노파가 위로 삼아 말을 걸어왔습니다. 심심하실 텐데 내가 옛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좋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하셔서 저의 묵은 시름을 없애주시지요. 그러자 노파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자신은 원래 사대부집 여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제 자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서울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고용살이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17 되던 해에 문득 고향 생각이 심하게 나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라서 길 다니기가 불편할 텐데 어떡하지? 하여 여종은 남자 옷으로 변복하고 그 집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부지런히 걸어 동작나루에 이르렀을 때 한 스님이 뒤따라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각은 어디 살며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요? 스님이 남복을 보고 남자로 오해하여 그리 물은 것이기에 여종은 남자 같은 목소리로 고향 호남으로 가는 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갑시다. 마침 나도 호남으로 가는 길인데 말동무 삼아 함께 가는 게 어떠소? 그 말에 여종이 그 스님을 찬찬히 살펴보니 얼굴이 아담하고 매우 잘생겼고 또한 청춘이었으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혼자 기나긴 여종을 가는 일이 불안하기도 했기에 여종은 젊은 미남 스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같이 가던 중 날이 저물어 두 사람은 갈산점 주막에 들었고
그날 다른 손님은 없었기에 둘만이 한 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남복을 벗지 않은 채 누운 여종을 끌어안고 아랫도리를 벗기려 했습니다. 젊은 승려는 눈치로 여종이 여자임을 알아채고 호기심에 여자의 살결을 만져보려 했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퇴짜냐 호응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종은 이미 남자의 미모에 끌렸던 터라 정욕이 끌어올라 두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음모에 그의 약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여태 컨 여자의 몸에 그런 음모가 있는지조차 몰랐던지 스님은 숨이 컥 막히도록 기뻐하며 벼랑간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요? 그때 건넌방에 있는 주막모습이 잠결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온 줄 오해하고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갈산점 주막입니다. 방도 따뜻하고 이나 벼룩도 없으니 어서 들어와 주무시고 가세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노파는 웃으면서 한쪽에 있는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스님이 이 집 주인 영감이랍니다. 잔치에 간 생원과 종. 늦은 가을의 어느 날 한 생원이 혼례식 잔치에 가려고 종을 불러 말을 싣고 안장을 갖추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종이 잠언 못마땅해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실사옵니다. 뜻밖의 말인지라 주인은 크게 노해 꾸짖었습니다. 감히 상전의 말을 거역하다니 이 같은 못된 버릇을 내 어찌 쉽게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종은 고개 숙이며 하소연했습니다. 생원날이야 술과 고기를 실컷 드실 수 있기에 오래도록 앉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 소인은 너무 배고프고 추워 견딜 수 없어서입니다. 종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서러움을 토로하자 주인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누그러진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놈아, 내가 두루 알지 못하는구나. 생원은 웃으며 말하길 자신이 음식을 받을 때 종이 자기 뒤에 와서 서 있으면 틈내어 곧바로 음식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종은 환한 얼굴로 응낙하고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잔치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자리를 깔고 손님마다 복상을 차려줬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드디어 잔치상이 나오자 종은 재빨리 주인 뒤에 냉큼 서서 일부러 헛기침하여 자신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생원은 알아듣고 받은 그릇을 얼른 종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침할 때마다 음식을 종에게 건네주다 보니 정작 생원은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육회 한 그릇만 남았습니다. 생원은 육회를 맛볼 생각에 군침을 흘리며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육회가 나오자마자 종은 입맛을 다시더니 이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자 생원은 더 참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차라리 내 자리에 앉아라. 나도 너 대신 말채찍을 잡고 배불리 실컷 먹고 싶구나. 고금 소총, 무색하다니요. 어느 마을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중매를 잘 넣는 노파가 있었는데 농담도 곧잘했습니다. 노파는 두 집을 오간 끝에 비로소 중매가 성사되자 처녀의 집에 가서 신부 어머니에게 신랑이 매우 음률에 박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은 노래도 잘하지만 허리춤에 천하보배를 지니고 다닌답니다. 신부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보배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자 노파가 빙긋이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건 옥필이인데 신랑은 이를 매우 사랑하여 잠시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답니다. 혼행길에도 당연히 지니고 올 것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보자고 청해보세요. 신부 어머니는 신랑의 자랑도 될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하겠노라 말했고 노파는 웃으며 그 집을 나와 곧바로 신랑 집을 향했습니다. 마침 신랑 될 남자가 집에 있기에
노파는 진지한 표정으로 신부 집에 가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반드시 옥필이를 보자고 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옥필이는 약물을 이르는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부끄러워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소심하고 옹졸하다고 비웃을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랑은 무슨 관습인지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나 일단은 알았노라 대답했습니다. 혼례를 행한 다음 날 신랑이 신부 친척이 둘러앉아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인사하자 장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천하보배인 옥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한번 그 빛남을 자랑해보게. 장모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위는 벌떡 일어나 바지를 벗더니 순식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약물을 내보였습니다. 신랑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자 나름 약물에 힘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얼굴을 찌푸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뜻밖의 상황에서 당황한 장모가 얼굴을 찡그리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색해라 무색해. 그러자 신랑이 당당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반박했습니다. 자주색이온데 어찌 색깔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할 말을 잃은 장모는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 조금 어리숙한 시골 사또가 똑똑한 이방에게 속아 몇 차례 돈을 잃고는 뒤늦게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놈을 잡아넣어야지 생각한 끝에 머리를 써도 해결하기 힘든 계략을 짰습니다. 사또는 이방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이방, 수컷 말이 낳은 새끼를 한 마리 구해오너라. 아무리 머리 좋은 이방일지라도 이번 지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또의 명령이니 차마 못하겠다고 말할 수 없어서 일단 구해오겠다고 답했지만 수컷 말이 낳은 새끼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면서 크게 근심했습니다. 세상 어디서 그런 망아지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이방은 밥을 거르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머리를 싸매고 이부자리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하세요? 이방은 아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므로 한숨을 쉬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재차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방은 마지못해 말해줬습니다. 오늘 사또께서 나를 불러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어떻게 해서든 한 마리 구해오라고 하셨단다. 세상에 수컷 말이 어떻게 새끼를 낳겠니? 그러면서 이방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못하겠다고 하면 큰 벌을 받을 게 분명하므로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해결책이 없어 속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별 문제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방은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에 어떻게 수컷 말이 낳은 새끼를 구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아들은 자기에게 묘책이 있으니 믿고 안심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사또나리를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아들은 다음날 관하로 가서 사또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사또는 느닷없이 찾아온 이방의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사또나리,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이방은 무얼 하기에 내가 대신해서 왔느냐? 사또가 매우 의아해하며 이방의 상태를 묻자 이방 아들은 간밤에 있었던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또나리께서 말씀하신 말을 구하러 어젯밤 어떤 집에 갔다가 그 집 개가 뛰쳐나오기에 놀라서 도망치던 중 개의 뿔에 받쳐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쉬셨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옆구리가 아프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더니 급기야 오늘 아침 유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아버지 대신 사또나리를 뵈러 왔습니다.
갯불에 바쳤고 그 바람에 태아가 죽어서 나오다니 참으로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하여 사또는 화난 표정으로 이방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내 이놈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개 불에 받쳐 다쳤다니 개에게 뿔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남자가 유산하다니 그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바보로 여겨도 분수가 있지. 감히 누구를 놀리느냐? 사또는 이방의 무단 결근을 탓하려 했으나 이방의 아들은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그렇다면 수컷말이 새끼를 낳았다는 말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 아들의 반격에 사또는 머리를 극적이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방의 고민은 해결되었고 사또는 더 이상 이방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고금 소총, 사또의 슬기로운 재판.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자루에 담아 보관하는 구두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자루에 돈이 차면 묶어서 집 근처 비밀 창고에 몰래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자루를 옮기다가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볼일 보고 돌아오니 돈자루가 사라졌습니다. 구두쇠 부자는 끙끙 앓다가 자기 집 때문에 방을 붙였습니다. 돈자루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100냥 사례. 그 방을 보고 한 젊은이가 자루를 메고 찾아와서 구두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버린 자루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는 누구 돈인지 몰라 관아에 가져가려던 참인데 마침 소식을 듣게 되어 가져왔노라 해명했습니다. 구두쇠가 보니 자기 자루가 맞았고 자루를 열어 돈을 확인한 결과 별탈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구두쇠는 막상 사례금을 줘야 할 상황이 되자 돈 100냥이 아까워 배가 아팠습니다. 구두쇠는 어떻게 하면 약속한 사례금을 주지 않을 수 있을지 궁리한 끝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헤아려 보니 자루 속에 돈이 꼭 100냥 모자라는구먼. 그러면서 구두쇠는 젊은이에게 돈을 꺼냈음이 분명하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그 돈 100냥을 내놓아야 사례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자 구두쇠의 황당한 말에 젊은이는 당황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별 수 없이 고을 사또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루에서 돈을 꺼낸 일이 있는가? 그런 일 결단코 없습니다. 자루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을 뿐 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번엔 구두쇠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루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가? 800냥입니다. 그 말 틀림없는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구두쇠는 뻔뻔한 얼굴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800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구두쇠의 얼굴을 보며 엄숙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잃어버린 돈자루에는 800냥이 있었고 젊은이는 주운 자루에서 돈을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소. 두 사람 모두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고 지금 자루에는 700냥이 있어. 그러므로 이 자루의 주인은 그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오. 뜻밖의 말에 당황해하는 구두쇠를 본 뒤 사또는 고개 돌려 젊은이를 바라보며 명했습니다. 그대는 이 자루를 도로 가지고 가서 진짜 주인이 나타나거든 그때 돌려주어라. 젊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구두쇠는 질겁하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돈 100냥 아끼려다 700냥 잃은 부자는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났고 집에 돌아와 생병을 앓았습니다. 화승총 강도와 상인. 한 상인이 시장에서 나와 인적 드문 산길로 급하게 가는 중에 도둑을 만났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도둑은 상인 얼굴에 화승총을 들이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몽땅 내놓거라. 위험하다고 느낀 상인은 겁먹은 표정으로 벌벌 떨며 가진 돈을 모두 꺼내
강도에게 바쳤습니다. 여기 있소. 이게 전부라오. 강도는 돈을 빼앗은 즉시 떠나려 했는데 이때 상인이 도둑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온순하게 돈을 내놓았으니 마지막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소원이라니. 너의 소원은 무엇인가? 강도가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표정으로 반문하자 상인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도둑의 눈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화승총으로 이 겉옷에 구멍을 내주시오. 뜻밖의 요청을 받은 강도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하며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구멍을 내서 무얼 하려고? 이에 상인은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옷가게 점원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장에서 두루마기를 팔아 그 돈을 가져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 판 돈을 잃어버렸으니 가게로 돌아가면 주인으로부터 심한 문책을 당할 게 뻔하므로 산속에서 강도당한 증거를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옷에 총알 구멍이 있으면 주인이 내 말을 믿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인은 내가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여 내게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서 총을 쏴서 옷에 구멍을 내주시오. 주인에게 반드시 보여줄 게 있어야 책임을 면할 거라는 상인의 호소에 강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법 똑똑하구나. 오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마. 강도가 화승총 심지에 불을 붙이자 상인은 한 손으로 겉옷을 집어 옆으로 늘어뜨렸습니다. 자, 이제 구멍이 생길 거야. 강도가 총을 쏘자 불꽃이 일면서 빵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러나 옷에는 아무런 상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옷이 가벼워 펄럭이는 바람에 총알이 그 밑으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망한 상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부탁합니다. 상인이 안타까운 얼굴로 재차 요청하자 강도는 다시 심지에 불을 붙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찰칵 소리만 났을 뿐 불꽃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승총은 단발이라서 먼저 번 발사로 인해 탄약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도둑은 잠시 그걸 잊고 한 번 더 총을 쏘았던 것이기에 어깨를 으쓱하며 더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탄약도 없었기에 더 쏴야 헛일이었으므로 도둑은 화승총을 허리춤에 꽂으며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난 할 만큼 했으니 더는 말하지 말게. 그러자 상인은 재빨리 겉옷으로 도둑의 머리를 뒤집어 씌우더니 목을 조르며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차례다.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도로 내놓아. 상인 몸집이 더 컸기에 도둑은 아파서 쩔쩔매며 이내 항복했습니다. 상인은 빼앗겼던 돈을 모두 되찾고 도둑을 흠씬 패주었습니다. 이따위 못된 짓으로 인생을 살다니 정말 한심하구나. 상인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기에 도둑의 손과 다리를 꽁꽁 묶은 뒤 발로 차서 언덕 밑으로 굴려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살아나거든 천운으로 알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도둑은 자신의 우둔한 머리를 자책하며 밑으로 굴렀고 상인은 급히 산속을 빠져나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도둑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금 소총, 부채질로 위엄을 보여준 사또. 한 수령이 이를 엉터리로 처리하면서도 잠옷 오만불선하여 수하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또가 뒤통수에 부채질하는 꼴은 더욱 믿게 보였기에 육방 관속들은 그걸 수군거리며 흉봤습니다. 그러다 육방끼리 모인 자리에서 사또가 머리 뒤로 부채질하는 꼴이 정말 보기 싫다면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또가 턱 아래로 부채질하게끔 만드는 자에게 술과 고기로 살해합시다. 모두 좋다고 동의했지만 정작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칫 사또에게 의중을 들키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에 몸조심하느라 행동하지 않고 다른 이가 나서길 기다렸습니다. 보다 못해 젊은 아전이 나섰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산문 밖에서 동원을 엿보게 하고는 자신은 동원마루 아랫방으로 사또를 뵈러 갔습니다. 사또는 정저하고 앉아 부채를 들어 크게 펴서 뒤통수로부터 무릎에 이르기까지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전을 보더니 사또가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들어왔느냐? 젊은 아전은 긴히 전할 말이 있는 듯 좌우를 잠시 물리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또가 통인과 책방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 지시하자 아전이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금 전 헌옷에 빚어진 갓을 쓴 자가 와서 구걸했고 행색이 서울 사람으로 보이는 몇몇이 역마와 역조를 거느리고 오이정 근처에서 멀쩡거렸습니다. 오리정은 오리마다 만들어 놓은 이정표를 이루는 말이고 그곳에서 암행어사 일행으로 여겨지는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온몸이 더워졌는지 부채를 서너 번 폈다 접었다 하더니 이내 통 밑에서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이전까지 여유롭게 뒤통수에 대고 천천히 흔들었던 느긋함은 사라졌고 조급한 마음에 비례하여 사또의 부채질도 빨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경박했고 사또가 한껏 과시했던 위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아전에게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암행어사이렸다. 너는 어찌 진작에 알리지 않았느냐? 빨리 나가서 다시 그자들의 행색을 염탐하고 오너라. 사또가 안절부절 못해 좌불안석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할 때 젊은 아전은 그 꼴을 속으로 흉보며 밖으로 나가서 산문 근처에 숨어있는 동료들을 만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기술이 어떠소? 이에 동료들은 모두 감탄하며 대단하다고 칭찬했고 약속대로 술과 고기를 대접하겠노라 답했습니다. 젊은 아전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청 아래방에 들어갔습니다. 조바심에 연신 부채를 턱 아래에서 흔들던 사또는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젊은 아전을 보자마자 대뜸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라도 들었느냐? 아전은 침착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아까 그 걸객들은 큰 길을 따라 내려가서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금방 환한 얼굴이 되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무엇하러 어사가 감히 나의 진경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서 전처럼 천천히 거만하게 부채를 뒤통수에 붙여댔는데 이를 엿보던 사람들은 킥킥대고 비웃었습니다. 벼랑간 계집종을 혼내다. 충청도에서 집안은 부유하지만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는 호러미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넉넉했기에 여인은 행랑채에 여러 사내종과 계집종을 두고 일을 시키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초저녁에 어린 계집종과 함께 방에서 등불을 밝혀놓고 길쌈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인은 갑자기 계집종을 꾸짖었습니다. 이년아, 넌 어찌해서 벌써 졸고 있느냐? 멀쩡한 눈으로 실을 내어 옷감을 짜던 계집종은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지었으나 여인은 상전이 아직 잠들지 않았는데 감히 먼저 몽하니 잠에 취했다며 계속 꾸짖었습니다. 계집종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계집종이 연유를 물었지만 여인은 여전히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남정네 종을 불러오너라. 너를 매질해야겠으니. 매질까지 하겠다는 말에 계집종은 더 황당해서 다시 이유를 물었습니다. 쉰내 정신이 샛별처럼 말짱하고 잠자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는데 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계집종은
매질이라는 말이 원통하다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내년이 죄가 있든 없든 상전이 매질하겠다는데 웬 잔소리냐? 너처럼 발악하는 못된 종려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구나. 여인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자 계집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열고 나가서 사내종을 모두 불러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내 사내종들이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로 문 앞에 대령하자 여인이 손가락으로 입을 막다가 이내 대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밑에 숨어있는 도적들을 붙잡거라.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사내종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대청 아래에 숨은 도적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여인은 도적들을 관가로 보내어 다스리게 한 뒤 계집종을 위로했습니다. 엉뚱하게 너를 나무랐던 것은 도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단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포박당해 해를 입을 게 분명했으니 말이다. 그랬습니다. 계집종을 나무라기 전에 여인은 방문 밖으로 어른거리는 사람 그림자를 봤습니다. 여인이 유심히 살펴보니 대여섯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살금살금 이동하여 대청 아래로 숨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이 농림당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림당은 중국 전환시대 마력 망명자들이 농림산에 숨어든 데서 비롯된 도적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여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농림당이 창궐한다더니. 그 긴급한 상황에서 여인은 지혜를 발휘하고 재빨리 지휘하여 불행을 막았던 것입니다. 계집종은 뒤늦게 상황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문호를 지탱함은 건장한 아낙네가 한낱 장부보다 훨씬 낫다라는 옛말이 옳다면서 부잣집 호로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생을 처음 상대한 초보 한량. 한선비가 부친의 수령 근무지에 따라갔는데 그 고을에는 아름답기로 이름난 기생이 무척 많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선비는 예쁜 기생들을 보자 욕망을 크게 느꼈지만 본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지라 기생에게 말을 붙이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감히 그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말을 건네고 싶은데 왜 여자 앞에만 서면 마음이 작아질까? 명색이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인지라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여색을 마냥 참고 있자니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살짝 보기만 해도 마음을 미혹시키는 미녀가 여럿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생이냐 복수공방이냐를 놓고 번민하면서 소심한 자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그리 변변치 못하고 졸렬한가. 기생과 말을 붙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네. 기생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름을 물어보게. 그 다음엔 나이를 묻고 이어 부모가 살아있는지를 물으시게. 그 다음엔 춤추고 노래하라고 시키시게. 기생이 그에 따르면 그러한 후에 자네가 바라는 일을 하면 된다네. 정말 그대로 하면 될까요? 그렇다네. 다짜고짜 옷부터 벗기려 하지 말게. 일단 먼저 기생의 이름과 나이를 파악하고 예의상 부모의 안부를 물은 뒤 가무를 행하게 하여 분위기를 좋게 만드시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합일의 세계에 들어가 함께 쾌락을 즐길 수 있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선비는 혼자서 그 과정을 거듭 연습하여 익혔습니다. 행여 그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걱정됐기에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실행에 옮겨보자. 선비는 관청에 한 기생을 몰래 부르면서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멋지게 놀아보자꾸나. 이윽고 광기가 수령 아들의 명령을 받아 도착했습니다. 아리따운 기생은 선비를 향해
다소곳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그 기생을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습했건만 실전에 돌입하여 예쁜 기생을 마주하자마자 가슴이 콩닥콩닥 마구 뛰면서 부끄러움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간데없고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급기야 몽해졌습니다. 물러가 오리까? 기생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묻자 그제야 잠깐 정신 차린 선비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그냥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선비는 그리고도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행히 첫 질문은 연습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에 기생이 막 대답하려는데 선비는 답변을 듣기도 전에 잇따라 다시 물었습니다. 내 나이는 몇이냐? 내 아비는 살아있느냐? 내 어미는 성이 있느냐? 너는 노래해라. 어서 춤을 추어라. 너는 나와 함께 잠을 자려느냐?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던 기생은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선비의 말을 듣고 너무 웃겨서 터지는 웃음을 참느라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한꺼번에 말을 쏟아낸 선비는 너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어쨌든 기생과 밤을 보냈습니다. 산신령 분노를 빙자한 사또. 재물 욕심이 무척 많은 수령을 모시며 일하는 이방이 있었습니다. 탐욕에 관한 이방 역시 만만치 않았으나 새로운 수령이 온 뒤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수령이 워낙 많이 챙기는 바람에 이방이 따로 돈을 슬쩍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뒷돈 수입이 제법 쏠쏠했는데 저놈의 사또가 독식하니 내 몫이 없어졌어. 이방은 제 욕심 생각지 않고 오직 수령의 탐욕만을 못마땅해 하며 몹시 미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또나 이방이나 비슷한 부류였지만 신분 차이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이방은 사또를 속으로만 욕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아 내놓고 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여 어느 날 이방은 뒷산에 올라가 수령을 욕하고 헐뜯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사또 이놈아, 너는 무슨 욕심이 그리 많느냐? 썩을 놈, 마른 하늘에 벼락 맞아 죽거라. 이방은 고을의 어떤 백성이 사또를 욕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이런저런 욕설을 마구 했습니다. 조용한 야밤인지라 그 소리는 관아에 있던 사또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령은 마치 제대로 듣지 못한 듯이 짐짓 이방을 불러 말했습니다. 간밤에 산 위에서 사람 말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리더구나. 이는 필시 산신령이 노여움을 나타낸 것이리라. 그러면서 사또는 분노한 산신령 마음을 풀어드리려면 마땅히 재물을 갖춰 제사를 지내야겠으니 아정과 백성들 집에서 즉각 돈을 거두라고 명했습니다. 고을 형편이 변변치 못하여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으니 각각 10전씩을 거둬 바치면 좋겠구나. 사또가 자기 딴에는 배려하는 듯 말했지만 사실상 생돈을 짜내라는 지시였으므로 이방은 어안이 봉봉하여 잠시 당황하다가 일단 이해하고 물러났습니다. 야밤에 남몰래 욕했던 이방이 그 사실을 감춘 채 다른 아전들에게 사또의 지시를 전하자 다들 깜짝 놀라며 이건 또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밤중에 사또를 욕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사또를 욕했던 이방은 뜨끔했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 맞장구치되 은근히 욕했던 자신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렇지만 얼마나 한이 쌓였으면 그랬겠는가. 하여튼 생돈 나가게 생겼네. 아전들이 집집을 돌아다니며 돈을 거두니 그 액수가 컸습니다. 수령은 그 돈을 모두 받아 챙긴 후 일부만 조금 내놓으면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게끔 했습니다. 산신께서 또 노하는 일이 없도록 정성껏 모시거라. 제사를 마친 뒤 아전들은 따로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에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아전과 백성이 집집마다 돈을 또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사또로부터 아전들에게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두려웠던 까닭입니다. 밤마다 돌아가면서 누구도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킵시다. 이런 합의에 따라 아전과 마을 사람이 차례를 정해 날마다 밤이면 산 입구를 지켰습니다. 욕을 했던 이방도 다시는 그 산에 발을 붙이지 못했는데 이젠 욕마저 할 수 없게 되자 이방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꼴이네. 그리고 사또의 욕심은 양주학이야. 여기서 양주학이란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경치 좋은 양주의 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한 사람은 재물을 많이 얻고 싶다고 말했으며, 어떤 사람은 학을 타고 하늘을 나는 신선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사람은 양주자사가 되어 10만 꿰미의 돈을 허리에 찬 채 학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편찬된 사문유취 학조에 나오는 이야기이며, 이에 연유하여 양주학은 한꺼번에 많은 복을 얻고 싶은 마음 혹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심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방은 사또의 탐욕을 양주학에 비유하여 흉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같은 족속이었으니 그 또한 양주학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고금 소총 구두쇠 마을의 세댁. 옛날 어느 곳에 구두쇠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어느 한 사람 따질 것 없이 모두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뒷마을에 사는 달순이는 구두쇠 마을 최첨지댁으로 시집가면서 더욱 알뜰살뜰 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구두쇠 시부모의 눈에 차지 않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생선 장수가 마을로 찾아왔기에 세댁 달순이는 생선을 사러 갔습니다. 달순이는 이리저리 생선을 만지더니 너무 오래됐다고 불평했고, 생선 장수는 싱싱하다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달순이가 말했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아세요? 결국 생선 장수는 생선을 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달순이는 생선 만진 손을 씻은 물로 생선국을 끓였고, 저녁 밥상을 받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음식 맛에 감탄했습니다. 국물이 무척 맛있네. 무슨 비법이 있니? 시어머니가 칭찬하자 달순이는 겸손한 자세로 생선국을 끓이게 된 경위를 말했습니다. 달순이는 시어머니의 칭찬이 돌아오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낭비가 심하고 인정머리 없다면서 며느리 달순이를 야단쳤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달순이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선 만진 손을 마을 우물에다 씻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생선국을 먹었을 것 아니냐. 김공, 이공 거짓말 내기. 어느 날 김공과 이공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김공은 장깨를 잘 쓰는 가난한 한량이었고, 이공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아름다운 아내를 둔 정직한 남자였습니다. 김공은 자기보다 부자인 이공을 속여 돈을 좀 뺏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로 술을 자꾸 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공이 어느 정도 취하자 김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공, 그냥 술만 마시면 재미없으니 우리 내기라도 하는 게 어떠소? 그거 재미있겠군. 그런데 무슨 내기를 하자는 거요? 이공이 호응하며 맞장구 치자 김공은 거짓말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제대로 속이면 내 부인을 자네에게 주고, 내가 자네를 제대로 속이면 자네 부인을 나에게 주시오. 어떠소? 재밌지 않겠소? 누구든 상대를 제대로 속이면 지는 사람은 부인을 내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김공은 반응을 살펴보며 이공에게 다시 술 한 잔을 따라 주었고, 살짝 취기에 젖은 이공은 상대 공궁이를 미처 모르는지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즉각 재미있겠다면서 그렇게 하자고 응답했습니다. 김공은 자신이 먼저 시작하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바늘을 하나 발견했소. 나는 마침 잘 됐다 싶어 그 바늘을 주운 뒤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낙과 호미를 만들었소. 어떻소? 이 같은 김공의 말에 이공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재미없네. 나는 아까 집에서 아내가 만든 죽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실컷 먹고 나머지는 개들에게 주었다오. 이공이 오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자마자 김공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랬는가? 자네 말은 모두 진실이군. 내가 자네를 속였으니 내가 이겼소. 그럼 내가 자네 아내를 데려가도 되겠소? 김공의 음흉한 말에 이공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김공, 농담 마시오. 이공이 이렇게 말하고 상대 얼굴을 보자 김공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일이오. 그런데 막상 내기해지자 이제 와서 농담이라니 아니들 말이오. 이공, 내일 아침에 자네 부인을 모시러 갈 테니 기다리시오. 김공은 이런 다짐과 함께 비겁한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곁들였습니다. 김공의 뜻밖 으름장의 이공은 깜짝 놀라 술이 깨어 도망치듯 술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공은 집으로 돌아와 자려고 했지만 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공이 연신 한숨만 내쉬자 옆에 있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나쁜 짓을 했소. 면목이 없어 죽고 싶소. 이공이 큰일이라면서 또 한숨 쉬자 아내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혼자서 걱정만 한다고 별 수 있겠어요? 술을 마시고 누군가에게 속았나요? 아니면 돈이라도 뺏겼나요? 아내가 매우 궁금해하자 이공은 그게 아니라면서 내기에서 진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김공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응했다가 이 꼴이 되었다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공은 안절부절 못했으나 사연을 들은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걱정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아내를 걸고 내기하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내는 괜한 걱정을 했다면서 염려 말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내일 김공이 찾아오면 자신이 알아서 응대할 테니 근심하지 말고 편안히 잠자라고 권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해결하겠지만 협박이나 하는 김공 같은 사람과는 두 번 다시 어울리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공은 이공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공 이 녀석, 아내를 빼앗겠다고 하면 분명히 돈을 내면서 살려달라고 빌겠지.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내야지. 기대에 찬 김공은 빨리 걸어 이윽고 이공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이공의 아내가 대신 나와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일찍 오셨네요. 김공은 짐짓 환한 얼굴로 이공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공 아내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외출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어디로 갔나요? 의외의 대답에 실망한 김공이 묻자 이공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3년 전에 잡은 너구리 가죽이 꼬리를 흔들고 소리내면서 시끄럽게 하기에 꼬리를 자르러 나가셨어요. 이공 아내가 얼토당토하는 말을 늘어놓자 김공은 어이없어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3년 전에 잡은 너구리 가죽이 어떻게 꼬리를 흔든단 말이오? 그 말을 받아 이공 아내가 즉시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김공께서는 바늘 한 개로 어떻게 낙과 호미를 만드셨습니까? 단순한 거짓말일 뿐 상대를 속인 게 아니라는 지적에 김공은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갔습니다. 벽난도를 건너다가 벽난도는 서해에서 예성강을 통해
개경으로 통하는 교통로에 존재한 나루터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국제교역과 외교사절단 왕래가 이루어졌고 조선시대에도 개경으로 백길로 갈 때 이용하는 중요한 항로였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따금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이 일어나 배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병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여러 사람을 태운 나룻배가 병난도를 건너다가 풍파를 만났습니다. 파도가 심해 배가 전복할지도 모를 지경이 되어 여러 사람이 아우성치는데 그 배에 탄 한 장님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에 혹시 귀인이 타고 있다면 무사할 것이요. 이에 옆 사람이 관원 한 명이 같이 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그분의 사주를 빨리 알려주오. 다급한 상황에서 관원은 자신의 사주팔자를 직접 말해줬고 장님은 점괘를 짚어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장차 후원군 영의정이 되실 게 분명하므로 배가 엎어지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풍파가 잠잠해지면서 배는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관원 신경진의 벼슬은 선전관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여하여 죽은 전망인의 아들이라 하여 임시로 기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후 오이도 총부도사로 전보되어 묵과에 급제했고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왕을 호종하여 이듬해 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여러 표서를 거쳐 1642년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병난도 배에 탔던 장님 점쟁이를 신통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병난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다른 재미있는 설화도 있습니다. 하루는 병난도에서 배가 건너갈 때였습니다. 파도가 험해 배가 이리저리 휘둘리며 뒤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배에 탔던 승려가 급히 구원 요청의 의미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와 동시에 장님 점쟁이도 각항 저방으로 시작하는 천지신명께 고하는 충문을 외웠습니다. 각항 저방은 귀신을 쫓는다는 진언으로 28수의 별 이름을 외는데 각 항저방은 28수의 처음에 있는 네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질세라 남자무당인 박수도 재빨리 무사고를 기원하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왕 만세. 박수무당이 언급한 아왕은 우리 임금을 이르는 말이지만 무당은 축원하는 뜻으로 아무 곳에서나 부르곤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각항 저방. 아왕 만세. 이처럼 불교 승려를 비롯해 장님 점쟁이와 박수무당이 연거푸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 때 한방의원은 연신 이중탕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중탕, 이중탕, 이중탕. 종합 출동한 여러 신들의 도움 덕분인지 바람의 일시적 장난이었는지는 모르나 어찌됐든 배는 다행히 난파되지 않고 건너편 언덕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한선비가 언덕 위에 서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중이나 장님이나 무당의 축원은 각각 그들이 무엇을 빌 때 외던 버릇이지만 한이는 왜 이중탕을 불렀는가? 그 질문에 한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앓이 약으로는 이중탕이 가장 효험이 좋기 때문이라오. 인체의 배를 물 건너는 배에 붙인 것이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배를 안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장난스럽게 이중탕, 이중탕 반복하며 또 한 차례 웃었으며 이후 병난도 배와 이중탕 이야기는 우스개로 널리 퍼졌습니다.